그래도 내 투자를 흔들리지 않게 내가 계획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냐, 이게 필요하고, 그게 이어지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네. 또 회계사님은 사실 수치, 이런 실적 이런 거 굉장히 또 밝으신 분이니까 위드 코로나 시작됐으면 그 관련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실적이 당연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게 또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는 거기 섹터는 좀 어디라고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이제 몇몇 생각하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있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최근에 이제 그런 식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진짜로. 뭔가 이렇게 좀 짧게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뭔가 예상을 해보고 예측을 해보는 건데, 뭐 그쪽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뭐 오픈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면 되게 조심스럽다는 게 책임을 질 수 없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야 이렇게 되면 이 회사가 좀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노출된 제 재산은 전체 재산의 극히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고 반토막이 나더라도 아니면 사람들의 기대가 이미 거기에 반영돼 있어가지고 내 예상과 다르게 가더라도 어차피 그 돈은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돈이에요. 근데 뭐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 지금까지 얘 얘기 들어봤더니 되게 믿을 만한데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야 여기다 한번 내가 한번 모험을 해보자, 도전을 해보자 해서 자기 재산에 의미 있는 숫자를 거기다 실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 자산에 투자할 때 자산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베팅 금액을 조절한 그 과정이 없이 사경인이 저 섹터가 괜찮대, 앞으로 이게 좋아질 거대,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 버리면 저는 그건 되게 무책임한 얘기라고 보고요. 제가 아까 왜 그런 말씀을 좀 안 드리냐면 이 얘기를 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들고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을 사실은 못 드리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내 돈을 싣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뭐가 돼버리냐면 선침해가 돼버리거든요. 제가 사놓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사놓고 아니 제가 뭐 주식 종목은 아니었고 섹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종목은 안 물어보고 섹터 차원에서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렇죠. 그 섹터도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섹터 안에 종목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이 섹터를 되게 한정해가지고 좁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주가가 만약에 오르게 된다면 그건 사실 공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너만 먹으려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저도 거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제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중에 일부를 담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르게 생각을 하실까 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제 예측이 맞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재산이 늘려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 그렇게 저는 제 재산 설계를 해놨는데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책에서는 그 얘기를 썼으니까 저는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좀 깜짝 놀랄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 저한테 막 암호화폐 물어보면 암호화폐 주는 고기를 다 줘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람들한테 암호화폐가 됐든 뭐가 됐든 자산의 일부를 실어보고 공부를 해보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 차원에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공부 차원에서 야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린 MDD가 100%가 될 각오를 하고 다 날려도 된다는 각오를 하고 야 이 정도 금액고 다 날려도 되는 돈이니까 한번 넣어놓고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그 투자를 하는 것도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소위 말하는 그 시스템으로 자동 투자가 되게끔, 자동 매매가 되게끔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야 사경인도 암호화폐에 투자했대 이렇게 되면서 뛰어드는 건 절대 바람직한 결과도 아니고 원하는 결과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안 되고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좀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마음이 편한 투자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마음이 편안한 투자가 뭔지 사람마다 분명히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고 잠 못 자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꼭 해야 되는 숙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인생에서 꼭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옆에서 풍요롭게 해주면 좋은 도구지
그리고 지금 괜찮은 안 도구지. 하면 안 가지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과연 실제로 그럴까 그렇지 싶기도 않나요? 해요. 저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충분히 이용할 필요는 있는데 꼭 투자를 해야 되냐?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아빠, 나 주식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너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2번으로 주식 투자 괜찮다라고 하지 주식 투자가 1번이고 나머지는 2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투자를 해놓고 어떤 분들을 많이 보시냐면요. 자기 삶이 투자가 1번이 돼서 흔들리는 분들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신 분들 계셨거든요. 종목 하나만 알려달라고. 자기 이혼당한다고 이대로면. 괜히 주식을 했다가 그래서 자기는 본전 찾으면 다시는 주식 안 할 거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삶의 자체가 이렇게 뒤흔들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고 가만히 보면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입만 열면 주식 얘기, 투자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어요. 자기 삶의 메인이 돼 있는 느낌. 혈압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그게 좀 바람직한 건가. 그래서 뭐냐면 아까 투자를 할 때 시간이나 마음고생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다 써야 되냐. 저는 사실 진짜로 저는 제 가족하고 쓰는 시간을 1번으로 잡고 싶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2번으로 쓰고 싶고 투자는 3번, 4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삶에 있어서 제가 시간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한 투자가 어떤 투자냐. 그러니까 편하려면 뭐냐면요.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놓고 불안하고 힘들다 하는 게 뭐냐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는 데다가 비중 있는 돈을 실어놨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잘 모르는데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거기에 큰 돈을 투자해놓고 6만 원대가 되니까 들고 있어야 돼. 팔아야 돼. 팔았다가 오르면 또 후회될 것 같고 네. 들고 있자니 더 떨어지면 어떠지? 이것 때문에 투자를 괜히 시작했나? 아씨, 내가 이걸 왜 시작한 거지? 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그게 과연 좋은 상황인가? 그랬을 때 뭘 찾냐면 그러니까 이제 누구 전문가가 나와서 삼성전자가 오를지 떨어질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데 누가 알겠어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를지도. 그걸 안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은 오만한. 제가 최소한 겪어본 주식시장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이게 오를 거다 떨어질 거다 얘기할 수는 없는 복잡계였기 때문에 그건 오만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냐면 만약 그런 상황이시라면 개별주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은 권해주지 않았지만 와이프한테 첫 번째로 권해줄 수 있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는 배당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당주를 어떤 식으로 와이프한테 접근을 시킬 거냐면요. 네. 이 종목이 오를 거야가 절대 아니고요.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 이 종목이 배당을 너한테 계속 줄 테니까 당신한테 배당을 계속 줄 테니까 아까 집을 살 때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네가 살면 되잖아 하는 것처럼 배당주가 떨어지면 배당금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대신 그건 확인해야 되죠. 이 회사가 배당이 줄어들 수 있냐 실적이 나빠지고 배당이 줄어들 수 있는 사양산업에 속해 있거나 이런 그리고 이익이 나더라도 앞으로 배당을 줄여갈 회사냐 이런 것들은 보셔야 되지만 근데 꾸준히 배당을 할 수 있는 회사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야 주가 떨어지면 더 사. 그래서 1,000원씩 배당, 해마다 1,000원씩 배당을 해주는 회사인데 주가가 10,000원이 샀어요. 그럼 나 10,000원을 주고 해마다 1,000원씩 받는 건데 5,000원이 되면 5,000원만 내고 1,000원씩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를 그 관점에서 투자를 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걱정이 아니라 떨어지면 오케이. 와 이번에 싸게 살 수 있네.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투자에 대해서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신이 지금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놓여 있는 포지션을 찾으셔야지. 그게 뭐 배당 사람들 이 얘기를 하면 또 그 댓글로 이거 달리세요. 야 한국에서 배당주는 뭐 그거 배당 얼마 받으려다 주가 얼마 떨어지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편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자산 배분이라고 봐요. 자산 배분 중에서 그러니까 ETF 찾다 보면 이상한 ETF, 신기한 ETF도 많아요. 제가 책에 소개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수완이라고. 예, 수완이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심 탈레브가 얘기했던 블랙스완. 옛날에 2008년 대공황처럼 그러니까 이 블랙스완이라는 게 말 그대로 검은 백조인데 백조는 하얘니까 백조인데 검은색 백조 말이 되라고 했는데 실제로 호주에서 검은 백조가 발견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야 그게 말이 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일어나 버리는 거 블랙스완이라고 그러는데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게 내년을 예측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위기는 예측이 안 됐을 터니까 위기거든요. 내가 내년이 위험할 것 같아 예측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예측을 했는데 그게 터지는 건 위기도 아니라고 보고
그 위기는 뭐냐면 내가 어차피 예측을 못했던 게 터지는 게 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랬을 때 대응 방법이 있냐가 중요하지 그 위기를 예측하는 건 어차피 예측을 해버리는 위기가 아닌데 그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스완이나 ETF는 조금 독특한 ETF인데 채권의 90% 정도를 놓고 네. 10%는 주식 옵션을 사요. 그래서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옵션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오르는 만큼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한 60, 70%를 먹거든요. 네. 60, 70%를 먹고 그래서 주가가 100 상승하면 예를 들어 미국 지수가 100이 상승하면 한 70 정도는 먹고 네. 반대로 폭락해버리면 옵션을 포기해버려요. 버리고. 그래서 손실을 10으로 제한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ETF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수익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시장 수익이 70% 정도로 줄어들지만 손실은 맥시멈 10%? 야 그러면 나는 그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게 또 가지고 있는 또 맹점들도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채권이 또 같이 떨어지면 그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막 그러긴 하지만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 마음이 편할 수 있는 포지션을 찾아가는 게 네. 항상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렇죠. 물어보면 내년 주식시장은 무조건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누군가는 폭등한다고 그러고 대세장이 온다고 그러고 누구는 폭락에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쵸. 누구는 횡보할 거라고 그래요. 매번 똑같잖아요. 네. 그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적을 좀 본 적이 없거든요.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보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세 가지 의견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상황에 다 내가 마음 편히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 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일상을 유지할 정도 그래도 내 투자를 흔들리지 않게 내가 계획한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냐 네. 이게 필요하고 그게 이어지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산 배분을 하는 게 이게 떨어지면 저게 오르고 저게 떨어지면 네. 저게 오르고 이런 식의 포지션에 노출을 시켜놓으면 제 와이프가 그래요. 실제로 이대로 투자를 하고 별로 잘 안 보더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몇 프로 정도 올라서 몰라 저번에 좀 올라가지고 근데 어차피 지금 그렇게 와이프가 지금 설계한 투자는 이게 천천히 우상향을 하는 투자를 기대하고 그걸 설계해놨기 때문에 뭐 지금 수익률이 올해 그래도 뭐 두 자리 10%까지는 안 되지만 한 6, 7% 정도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네. 봐봤자 별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지만 큰 걱정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편안한 포지션을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찾는 방법들을 좀 배우셔야 된다고 봐요. 회계사님이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그런지 예전보다 좀 더 마음 편한 투자가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인 성향이 아무래도 좀 많이 반영이 되고 현재 제 상황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투자보다 삶이 더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또 드는데 회계사님이 또 오셨으니까 그래도 회계사님이 전공 분야는 또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기업을 예시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투자할 때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 보는 게 사실 회계사님이 가장 전문 분야라고 볼 수도 있긴 하잖아요. 네.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것도 좀 네. 어려운 게요. 예전에 네, 제가 이거 이제 왜 어렵나요? 사실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책도 썼고 그렇죠. 그 책이 베스트셀러. 많은 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네. 사실은 주제가 뭐 투자의 재무제표 되게 딱딱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거든요. 네네.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은 그 내용들을 짧게 말로 전하기보단 책으로 전하고 싶었던 게 재무제표에 관해서 사람들이 짧게 얘기하다 보면 되게 오해가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쉽게 말하면 뭐 부채 비율 높은 회사 야 위험하다. 그게 되게 너무 단편적이고 그렇죠. 실제로 부채 비율이 높으니까 위험하다가 아니라 네. 오히려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부채 비율이 높은데도 위험하지 않은 회사.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한 줄 알고 기피했는데 알고 보면 싼 회사. 한 번 더 이렇게 뒤집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 네. 몰려다니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이별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리고 뭐 역발상이라는 것들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가봤자 사실은 이미 소위 말해 먹을 게 없고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 제가 예전에는 제가 무슨 종목을 샀다고 이제 증권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얘기를 해도 사실 얘기가 좀 많이 통하고 이랬기 때문에 어떤 종목 어떻게 샀습니다라고 하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이 그거였어요. 그걸 왜 사셨어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거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사는 건 사람들이 몰려가 있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몰려가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왜 그걸 사셨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질문들이 반가웠어요. 사람들은 나랑 지금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네네. 대신에 뭐냐면 이 사람들 생각이 나랑 같은 생각으로 바뀌기를 이제 기다려야 되거든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는데 그때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숫자나 재무제표를 보고 생각하는 것 외의 것들을 한 번 더 뒤집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거기까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제가 뭐 네. 회계사만큼 전문적인 재무 지식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거.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것들은 체크를 해봤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럭키 책에서 나온 네. 자신의 약점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신의 약점을 줄이기 위한 건데 사실은 투자할 때 강점을 높이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네. 약점을 약점을 줄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짧게 얘기한다? 그건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책에서 얘기했지만 대신에 이제 아예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상장 폐지되는 상황은 좀 네. 피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하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뭐 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으니까요. 네. 지금 시기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기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고 책에도 썼던 건데 코스닥 종목이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면 관리 종목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어떤 애들이 지금 꽤 있냐면 3년 연속 영업손실 난 데다가 지금 3분기까지도 영업손실 애들이 있어요. 빼야 되겠네요. 빼야 돼요. 그런 애들 주가가 별로 이제 안 좋거든요. 네. 분명히. 근데 투자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걸 체크를 안 하시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 중에서 코스피는 괜찮습니다. 코스피는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 회사가 3년 연속 영업손실이 없었나 몇 가지 또 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면 좀 어려운 얘기가 돼요. 자기 자본의 절반을 넘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게 3년 중에 2번이면 관리 종목 들어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회사 재무제표에서 자기 자본의 절반을 넘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이 최근 2년 안에 있었는지. 근데 이 얘기만 들어도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대부분의 네네. 사람들은. 네. 그래서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 책을 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조금 작정을 하고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겠다면 네. 만약 야 나 그런 거 못 보겠어. 야 무슨 네. 재무제표야 숫자는 무슨 숫자야 하시면 그럼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지양을 하시고 뭐 섹터 ETF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뭐 지수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그런 방법을 권하고 제가 일반인들한테 개별주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심지어 숫자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을 봤을 때 회사의 사주가 여기서 나는 이익, 이익 높은 회사고 그러면 주가 높겠네 했는데 그 이익을 나눌 생각이 없다면 그런 것까지도 보고 되게 봐야 될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별주 투자는 네. 분명히 알파를 추구할 수는 있는 투자지만 네. 개별주 투자는 보통의 사람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회계사님 말씀 한국에서 특히나 개별주 주식은 약간 중급적 고급자 수준에 내고 있는 분에게 맞는 시장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눈으로 볼 수준 가지고 제가 보면 좀 부족하고요. 네. 그 안에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분식해 버리는데 한국 기업들 숫자를 어떻게 믿냐? 재무제표 봐봤자 다 의미 없다. 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뭘 착각을 하시냐면 숫자를 보라는 것, 재무제표를 보라는 건 재무제표를 믿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보라는 거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는지를 보라는 거거든요. 아까 4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관리 종목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4년 차에 영업이익이 만들어져요. 허위 분식회계 같은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 회사가 올해 흑자 전환했대 드디어. 그 투자하자. 사람들이 달려들거든요. 근데 숫자를 가만히 봐보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숫자를 만드는 과정이 보여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찾아내고 그 클루들을 짚어낼 수 있어야 되고 뭘 보는 거냐면 이 회사가 왜 숫자를 이렇게 뽑아내는지 네. 무슨 상황을 이렇게 뽑아내고 숫자를 이렇게 뽑아낸다는 건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이면까지 들여다보기 위해서 숫자를 보는 거지 네. 숫자를 보고 재무제표를 보라 그러니까 야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1차원적인 사고를 하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회사가 분명히 올해는 어떻게든 이익을 내려고 할 거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은 관리 종목 들어갈 테니까 올해는 이익을 어떻게든 내려고 할 텐데 어떤 방법을 썼지? 그게 통하는 방법일지 아니면 야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무리한 숫자를 만들었네. 이게 과연 감사를 통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자신이 없다면 아예 그런 종목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고 제가. 지금 숫자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해하는 거고 숫자 그 이면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걸 통해서 뭔가 그분들이 말하고 싶은 건 아니죠.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숫자를 읽을 수 있어야지 그 이면에 어떤 생각들이 있고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렇죠. 내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숫자를 보라는 거여서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무제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강의를 통해서는 말씀을 드리지만 길게 하니까. 예, 그건 충분히 이제 각오를 하고 네네. 오셨고 오랫동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길게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일반 매체에 나와가지고 짧게 10분, 15분 옛날에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긴 영상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근데 오해를 하고 오히려 그게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설프게 선무당이 사람 잡게끔 제가 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해 기사님이 전문 분야가 어쨌든 재무제표니까.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대로 여러 이런 분식회계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안 당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네. 여전히 뭐 상장된 총 한 2,300~400개 기업 중에서도 네. 그런 기업이 꽤 있나요? 절대적인 비중은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진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뭐 두 자릿수는 되고요. 뭐 10몇 개, 뭐 20몇 개 정도 그렇죠. 된다. 몇십 개 정도는 있고요. 근데 세 자리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두 자리가 뭐가 문제냐면요. 그런 회사들이 시장에 정보를 흘려요. 조용히 숫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그러기 전에 뭔가 호재를 흘리고 그래요. 어차피 이번에 관리 종목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관리 종목 들어가기 전에 시장에다가 우리 이런 거 하려고 그래, 저런 거 하려고 그래. 이번에 제3자가 유중 들어왔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네. 주목받고 이목을 끄는 회사 중에 네. 문제가 터진 애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전체 비중으로 네. 보면 그래도 사실은 뭐 두 자릿수라는 건 사실 뭐 적진 않지만 네. 그 회사들이 거기다가 뭔가 숫자만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그렇게 주물럭거리고 장난을 치려고 하면 네. 그 외의 것들은 더 하는 거죠 사실. 이 숫자는 감사인한테 감사라도 받는데 네. 사실 다른 것들은 그냥 공시 냈다가 공시 취소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번에 얘들이랑 이런 계약해서 이런 수출권 있어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계약 취소됐어. 취소되었습니다. 벌점 몇 점 받고 그냥 공시 위반 이러고 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숫자를 건드릴 정도면 감사인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건드리고 있으면 그 외의 것들은 다른 호재들 많이 흘려요. 제가 예전에 진짜 재밌는 사례들은 진짜 많아요. 막 그게 막 정부에서 막 이렇게 엄지 지켜줬던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혹해가지고 믿고 투자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그런 것들은 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게 체크할 자신이 없고 건분이 난다면 개별주는 조심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랑 또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사실 이 이제 사경 회계사님의 아내분께서는 이제 본인의 삶도 굉장히 열심히 사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회계사님에게 이런 개인적인 1대1 코칭을 계속 받는다라는 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반 투자자한테는 사실 그게 없잖아요. 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네.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와이프한테 투자를 가르치고 이럴 때 처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당신은 개별 주식 재무제표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하는데 왜 나는 그거 안 가르쳐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회계사고 그래서 이 숫자나 재무제표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미 부담감이 없고 이미 남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고 심지어 또 뭐 하냐면 감사를 할 때는 회사를 가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뒤지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구조를 파악하고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서 그냥 뭐 탐방 수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료를 다 달라고 하고 이렇게 보는 과정들을 거쳐봤기 때문에 많은 회사를 가서 직접 보고 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업 타당성 무성이나 컨설팅을 하면서도 많은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런 베이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해가지고 개별주를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당신도 하면 할 수 있어? 아 이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거나 지금 뭐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제가 했다고 해서 당신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분명히 그 과정에서 좀 진짜 그 책에 그 럭키를 쓰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게 나만 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느꼈는데 진짜 나는 운이 좋았구나. 그리고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한테 당신도 나를 따라하면 당신도 나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못 드리겠고 대신에 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 완전한 경제적 자유 상태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쨌거나 보충이 된다면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쓴 책에서 우리가 좀 시스템 수익을 좀 만들어 가자. 결국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뭐냐면 그 시스템 수익.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 이걸 이제 뭐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나빠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불로소득은 막 나쁜 거고 없어져야 될 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본에 대해서 대가를 주자라는 게 자본주의인데 보면 자본을 투자를 했지만 넌 노동을 안 했다고 해서 불로소득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이건 자본 시스템을 부정하는 얘기고요. 자본주의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결국 지향을 해야 될 건 어쨌거나 그 노후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죠. 어느 순간은 분명히 없죠. 노동 외의 것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네.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소득,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제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하지 않고 시스템 소득이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나온 소득. 그게 주식 투자를 통해서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이 됐든 아니면 부동산을 사가지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임대료가 됐든 네.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좀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이 책을 쓰는 것도 사실은 그 제 입장에서는 시스템 소득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네. 인세라는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 소득을 좀 만들어 가자. 이게 예전보다는 훨씬 기회가 많아졌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어떤 예전에 같았으면 사람이 책을 쓴다는 건 네. 쉬운 일이 절대 아니고 그렇죠. 예전에는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이 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존재였는데 맞아. 지금은 사실 누구라도 책을 쓸 수 있고 맘만 먹으면 자비 출판도 가능하고 맞아. 지금 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도 그러잖아요. 네. 지금 사실 김작가 TV의 구독자 수나 이런 걸 보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건데 이걸 혼자 이렇게 구축을 거의 뭐 혼자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뭐 이런 미디어라는 자체가 그렇죠. 상상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편집자 한 분과 두 명이서 이렇게 많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니.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려가지고 시스템 소득들을 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제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냐면 내 시스템 소득이 내 생계비를 넘어서는 거. 예를 들어 뭐냐면 내가 한 달에 우리 네 식구가 생활하기 위해서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 네. 근데 내가 구축해놓은 시스템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이 5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이게 소위 말하는 자유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굳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하기 상황이 되고. 싫으냐 안 해도 되고.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목표였고 현재는 그걸 이뤘는데 네. 이루지 그렇습니다. 못하더라도 네. 500을 다 시스템 소득으로 충당하지 않더라도 1, 200이라도 충당이 가능해지면 그러면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많은 여유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 완전히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당신도 할 수 있을 사람들은 아니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많은 것들이 지금은 내가 내 식구가 살기 위해서 500만 원이 필요해서 시스템 소득 200만 원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두 아들 출가하고 노후에는 200만 원 가지고 와이프랑 나랑 둘이 사는 거 이건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시스템 소득을 계속 유지해갈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이라면 그때는 그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만 원이면 10만 원만큼 내 삶에 도움이 될 거고요. 맞아. 시스템이 20, 30, 40, 50 갖춰지는 만큼 맞아.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런 여유들이 생겨나고 나중에 뭐냐면요. 500만 원이 필요한데 시스템 소득이 200만 원 있다? 뭐냐면 그럼 내가 일해서 300만 원만 채우면 되거든요. 그렇죠. 내가 일을 해서 500을 벌어야 되는 상황하고 일을 해서 300만 벌어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넓어지고 맞아요. 자기 삶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도 확장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채워가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회계사님 그 시스템에 너무 공감가는 게 저는 요즘에 그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 우리 모든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의사라든가 뭐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회계사님 같은 그런 직업도 대부분도 사실 다 시간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바꾸는 거를 내가 일일이 계속 바꿔줘야 되는 건데 내 몸으로 그 내 시간을 안 바꿔도 되는 걸 만드는 게 결국 시스템 소득인 거잖아요. 바꾼다는 건 자기 인생의 제일 소중한 것 중에 하나 시간인데 그걸 맞아요. 돈으로 치환하고 있는 상태. 그 사실 전문직으로 하면 그 이제 교환비가 조금 더 높을 뿐이지 맞아.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내 시간을 들이지 않더라도 그냥 소위 말하는 그게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소위 말하는 돈이 일하게 만들어라라는 그렇죠. 거죠.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처음에 시간의 가치를 계속 높인 다음에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적으로 가는 투입 시간이 없어도 소득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인 거죠.